자, 지금 선생님이 네 컷의 그림을 보여줄 텐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프리카의 무리기한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는 운동이죠. 그 다음에는 SOS 지구의 날입니다. 잼잼 헌혈 캠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비록 실습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죠. 자, 이 활동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눈치챈 사람 있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활동들하고 선풀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선풀은 선한 댓글이죠. 우리 앞에서는 악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선풀이 생명운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의식주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물질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에 못지않게 말 한마디 그리고 한 구절의 글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사용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정신문화운동이다 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선풀이. 그래서 선풀은 아무래도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달린 악플을 보는 것도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제3자를 향하여 쓴 악플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별로 유쾌한 기분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른 언어를 사용해서 댓글을 단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정신이라는 건 마음이죠.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악플은 이렇게 사이버 폭력이죠. 폭력. 유언비어라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 떠도는 거죠. 욕설로 인신공격하는 것들이 바로 악플입니다.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보통신 매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게 뭔가 하면 인터넷 이해력이에요. 리터러시. 인터넷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며 자, 거기 올려놓은 글이라고 해서 내가 100% 믿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뉴스조차도 공중파를 통하여 방송되는 뉴스조차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터넷 리터러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이버 공동체 문화 만들기. 자, 건강한 사이버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댓글을 달고 바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풀 달기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네티켓, 인터넷에서 필요한 예의 범죄를 말하겠죠. 자, 상대방이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느끼는 감정을 가진 실제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흥분했거나 화가 났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방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사람이죠. 그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현실과 똑같은 기준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거겠죠.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인터넷에 한번 올려버린 글은 그
너무나 빠르고 멀리 확산되고 그리고 지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더 크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도 이제 자려고 누우면 카톡 울리고 밴드에서 띠리링 소리 오고 참 그래서 잠을 빨리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라면은 우리가 밤에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그렇게 다 하지 않잖아. 예의를 지키잖아요. 근데 참 이 SNS는 사이버 공간은 그런 것들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올리는 글의 내용에 정성을 다하고 요점을 분명히 표현하라. 우리가 교과서 글을 읽더라도 한 번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글은 그런 거예요. 글은 우리가 글을 읽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글이라는 것 특성이 우리가 오해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점을 분명히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를 이용할 때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아는 건데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수면 유도 물질을 분비해서 수면 장애를 일으키고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 내 휴대폰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어요. 그리고 폰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얘기로 말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팝콘 브레인이라는 것은 팝콘처럼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점잖하게 말하고 맨 예의를 갖춰서 하는 말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증후군, SNS 이용으로 피로감, 우리는 여기 너무 몰입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를 그 순간에는 모르죠. 그렇지만 시력도 피로하고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에 사진 찍어서 많이 올리죠. 근데 사진은 현실보다 참 좋아 보이게 나오죠. 그죠? 더 행복해 보이고 나오고. 그래서 누가 어디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떤 여행을 하고 이런 걸 올려놓으면은 나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죠. 자, 수칙은 문자 메시지 보낼 때는 선생님이 진짜 이 문자를 보낼 때 또는 뭐 카톡이나 이런데 글을 올려야 될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앞에 사람을 있으면은 그냥 말하면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을 바른 언어로 신중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폰으로 자료를 공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저작권 배웠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사진을 찍을 때는 초상권을 침해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손수 제작물을 만들 때 UCC 등을 만들 때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한번 볼게요. 목운동. 우리가 조금 30분 하다가 이런 몸풀기 운동을 해주면은 훨씬 몸에 나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이게 집중하다 보면은 컴퓨터 앞에서나 폰 앞에서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목 뻐근하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파요. 이게 다 우리한테 너무 편리함을 주는 매체들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책상 앞에 앉았다면은 뭐 쓰다만 종이라도 괜찮습니다. 손바닥만한 종이라도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 화면을 보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림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일단 그림을 그리세요. 요거 보고. 자, 날개하고 몸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시투성이의 날개. 자, 날개는 가시투성이래요. 몸은 마르고 홀쭉하대요. 몸에 비해서 가시가 아주 컸대요. 자, 한번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그려보기 바랍니다. 멈추고. 날개는 가시투성이고 몸은 마르고 홀쭉했기 때문에 날개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멈추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콧구멍하고 코가 나옵니다. 넓은 콧구멍. 자, 콧구멍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코는 기다랗대요. 한번 그려보세요. 콧구멍은 넓고 코는 기다랗대요. 그 다음에 꽁초 같은 뿔이 있네요. 뿔. 자, 날개가 있고 뿔이 있으니까 사람은 아니네요. 그죠? 뿔이 꽁초 같아요. 그 다음에 눈의 특징이 나오죠? 툭 붉어진 오렌지 빛깔의 눈을 갖고 있었다. 자, 어떤 색깔인지까지 나옵니다. 눈이 오렌지 빛깔이고 툭 붉어졌대요. 자, 눈이 툭 붉어졌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한번 이게 답니다. 요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멈춘 다음에 충분히 그림으로 그렸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따가 영상을 볼 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집에 혼자 있어서 그렇지 교실에서 옆 친구하고 내가 그린 것을 바꿔서 본다면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설명을 읽고도 자, 저마다 다 다르게 그린단 말이에요. 저마다 다른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다 다르게 그릴까요? 똑같은 글을 읽고도. 그것은 바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글을 읽을 때부터 머릿속으로 나는 이런 그림이구나 그려지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겪게 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단원에서 배우게 될 주제입니다. 다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자예요. 한자. 이음절이고 한자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 과연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엇을 말해 놓은 것인지, 무엇을 묘사한 것인지 영상을 한 3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봤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해리포터의 용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림하고 맞춰보니까 어땠습니까? 자, 다시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겪게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자, 보니까 낙엽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산이나 밭인 것 같은데, 그럼 고구마일까요? 고구마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고구마보다는 질겨 보여요. 또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선생님이 요즘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통째로 먹는다는 게 아니라 즙을 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아니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넝쿨로 이렇게 막 자라는 건데 여름에 산에 가면은 이 넝쿨이 거의 산을 나무를 많이 덮고 있어요. 칡넝쿨이죠. 칡. 자, 이건 그럼 뭘까요? 이거는 보통 운동장에 우리 학교는 없던데 운동장에 운동장 한켠에 이런 벤치 여러 개의 벤치를 놔두고 그 위에 지붕처럼 이렇게 이 나무를 자라게 하죠. 왜냐하면 넝쿨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지붕의 역할을 해주고 꽃이 피면 정말 아름다워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운동장 한켠에 이게 있었는데 이게 또 열매가 달리거든요. 콩 꼬투리처럼 열매가 달리는데 거기에 저기 장난이 심한 친구들이 검정색 사이펜으로 이렇게 벌레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책상 위에 툭 던집니다. 그럼 진짜 벌레인 줄 알고 기절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등나무 열매였어요. 이게 바로 등나무예요, 여러분. 등나무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것은 칡이고 두 번째로 본 것은 등나무예요. 그런데 칡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꼬우면서 자란대요. 근데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넝쿨을 감으면서 자라서 자란대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심어 놓으면 일부러 같이 심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꼬여가지고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 우연히 그냥 이 칡과 등나무가 꼬여가지고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엉켜가지고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자라니까. 그래서 칡갈자예요. 한자 한번 보세요. 중간에 칡갈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먹고 있는 게 칡즙인데 한자로 얘기하면 갈근이에요. 갈근. 칡이 갈근이거든요. 칡갈자예요. 그 다음에 등나무 등자예요. 자, 갈등이죠. 갈등이에요. 자, 갈등이 뭐길래? 갈등. 칡과 등나무처럼 한 자리에 심어 놓으면 막 서로 꼬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자, 한자의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나죠. 이런 의미로 갈등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다룰 주제는 갈등입니다. 자, 우리가 갈등을 생각할 때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적 갈등도 있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는 뭐 먹는 문제니까 오히려 간단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 굉장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많죠.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내적인 갈등이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이 발생하면 문제가 뭐지? 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만 제거하면은 갈등이 풀리겠구나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되죠. 노력하게 되면 변화해요. 변화할 때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뭐 경영혁신 이런 말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갈등이 없는 집단은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지 모르지만 굉장히 정체되어 있죠.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갈등은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죠. 갈등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기도 하고 또 집단 간의 갈등은 개인 간의 갈등보다 훨씬 더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지고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나 사회가 분열되는 양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그럼 뭘까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글을 읽고도 다른 그림을 그리죠. 그것은 뭐 그림 실력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볼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치가 다르면 당연히 생각이 다르죠. 이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정신적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던 52개의 미덕이 바로 정신적 가치예요. 미덕은 물질적 가치 아니죠. 정신적 가치입니다. 이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 가치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세대 차이, 문화적 차이, 종교 차이, 남녀 차이 다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성격 차이, 차이도 참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갈등이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이 뭔가 하면은 너무 친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까운 사이에 장난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학교 폭력에 있어서도 장난으로 시작해서 학교 폭력이 되는 또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죠. 자, 장난 한번 볼까요? 별명 부르는 장난이 있어요. 선생님도 집에서 우리 막내한테 아기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10살 넘었는데 아기라고 부르면은 여러분 좋아요? 뭐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 누가 다른 사람이 올 경우에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와서 부탁하죠. 누가 오면 아기라고 절대로 부르지 말라고. 그렇지만 엄마 눈에는 아기로 보이죠. 자,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 이유는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죠. 막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그래서 친밀감 때문에 아기 하지만 당하는 아기 기분은 어떻겠어요? 불편하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사이에 툭툭 때리는 경우가 있죠. 선생님도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막 웃기잖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웃기거나 웃을 일이 발생하면 친구 등을 항상 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재미로 너무 웃겨서 오버 액션을 해가면서 웃은 건데 이 친구는 너무 아프다면서 그냥 있지 않죠. 내 등짝을 더 세게 때려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재미로 습관적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불쾌하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런 장난은 선생님도 안 치는데 다리를 걸거나 물건을 던지는 거. 이거는 정말 만약에 그게 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큰일 나죠? 이것도 역시 장난치는 입장에서는 재미나 놀이 삼아 던지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무심코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돌멩이를 걷어차지만 거기에 맞은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다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편하기 때문에
장난친다고 하다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난에 어떻게 내가 대처하냔 말이에요. 분명히 장난치는 사람은 장난이에요. 그렇지만 당하는 나는 자,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휘말리는 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기가 죽어서 친구의 의도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측 결과 뭐 더욱 놀리는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격하는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화를 팍 폭발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면서 대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혼내주는 형이 있어요. 친구를 폭력으로 제압해서 나의 강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르기형, 선생님한테 쪼르륵 다 일러버리는 것. 그 다음에 인내형, 반응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는 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시하는 형, 친구가 어떤 장난을 치든지 대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씨 뭐야? 네가 날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재미가 없어서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형을 한번 봅시다. 지도자형은 단호히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장난이지만 나는 아파. 나는 짜증나. 하지마. 이렇게 단호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니, 저 애가 왜 저렇게 자꾸 심한 장난을 치지? 내 수업에 방해되게 왜 저러지? 이유를 알아보는 거야. 아, 얘는 습관적으로 그렇구나. 아니면 자기가 수업에 집중 못하니까 그 옆에 친구한테 자꾸 그러는구나. 아니면 정말 내가 좋아서 막내처럼 귀여워서 친하고 싶어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난을 치는구나. 이 이유를 알려고 하면 알 수 있겠죠. 이걸 알아서 나름 내가 대처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도자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난에 어떻게 대처하지? 이거는 지도자형처럼 대처해야 된다는 건데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심하면 안 되겠죠. 다치거나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쁘다면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도자형이라면 내가 이거 장난이구나. 그렇지. 얘가 이거 나를 무시하거나 비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장난치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명을 부르는 친구에게는 나하고 친하고 싶구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좋나? 귀엽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야, 니는 내가 좋을지 몰라도 당하는 나는 좀 귀찮다. 그리고 나 기분이 그럴 때는 짜증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솔직히 말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난칠 이유를 알아내서 아까 말했죠. 진짜 심심해서 저러나 제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러나? 아니면 나 수업 방해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지가 집중 못해서 저러는 걸까? 하면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들어갔을 때 이렇게 휘둘리는 친구들을 보면은 간혹 보이는데 안타깝죠. 장난치는 이유를 알아내 가지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을 붙여도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무시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치관의 차이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난으로. 너무 친하다 보니까 장난치다가 갈등으로 번진다 이 말이죠. 이번에는 잘못된 의사소통이에요. 우리 아직 대화의 기술이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들을 때는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를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듣지 않고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 거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말만 막 하면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는 습관. 그죠? 이러면은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 제가 기분이 나빠서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자라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갈등이 발생하는 네 번째 원인은 이해관계의 차이가 때문이에요. 이해관계라는 것은 이득이에요. 자, 노사관계를 예를 들어 볼까요? 노동자 파업하죠. 공장에서 쉴 틈 없이 이게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력만 놔두고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업이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일하지 않으면은 회사 측이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한테도 좋을 게 없죠. 그죠? 그런데도 왜 파업을 하냔 말이에요.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자 측이, 회사 측이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하고 노동자에게 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파업을 하는 거죠. 이득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가게 주인과 노점 상인. 자, 노점 상인들이 만약에 시장이 서는 날이다 해가지고 장날을 이렇게 정해놨다면은 가게의 세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해죠. 그러니까 갈등이 또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정부. 자, 정부는 이런 시설물을 어디든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은 안 좋은 거일 때는 끝까지 반대하면서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핵폐기물 처리장. 그런데 좋은 거면 또 자기 지역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두 다 자기의 이해 득실을 따라서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갈등이 빚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다면 요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퀘스천입니다. 질문입니다. 장난이 어떤 경우에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아까 우리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한 사이라서 장난치다가 그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내 장난치는 입장에서는 장난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괴롭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난이 어떤 경우에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올려주세요. 괄호 안에만 쓰면 안 되고 문장 2개를 쓰세요. 장난이 어떻게 되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 한 문장을 쓰고 또 연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2문장을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수업을 잘 들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댓글을 반드시 올려서 나는 수업을 잘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칩니다.